이 정책 결정 모형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별표 2개 정도만 치셔도 돼요. 매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 해결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죠.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 패턴은 박스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 놓고 또는 1, 2, 3, 4로 해서 섞어 놓고 섞어 문제가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합리 모형, 두 번째가 만족 모형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이 있는데 이 합리 모형과,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칠게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합쳐져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바로 혼합 모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그 반대 모형인 만족 모형의 결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 별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단독으로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출제된 것들은 제가 별표를 쳐놨죠.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리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무슨 시민권론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이것들은 정책 발달 이론이고요. 이거는 정책 결정 이론이에요. 자, 결정 모형 첫 번째, 합리 모형은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해요.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인간은 완전한 정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객관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쓰면 정보에 의한 결정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정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반대 모형인 만족 모형을 하겠습니다.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해? 인간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거든 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반대라는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은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일명 제한된 합리적 모형이라고 그래요. 제한된 합리주의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자, 만족 모형과의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적당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라고 해요. 만족할 만한 대안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 만족 모형이 있는데 만족할 만한 대안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대안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정책 결정자의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 만족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관적 관점이다라고 해요. 객관식의 반대가 뭐죠? 주관식이죠.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까지는 어렵지 않고. 자, 점증 모형이 나왔는데 별표 치세요. 저는 이 점증 모형이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중요한데 이거예요.
정치적인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 이 정치적 합리성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슬래시를 하고, 이 정치적 합리성은 뭐냐면 여론의 반응이에요. 여론의 반응. 여론의 반응 정도를 본다. 여론의 반응 정도를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적 합리성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국민이니까 여론의 반응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려면은 정책이 후퇴되면 안 돼요. 정책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금씩 약간 향상되는 거죠. 이전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여론의 반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약간 향상된 대안이라고 써드렸고요. 과거 대안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이다라고 해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결정하는데 과거 본단 말이에요. 여기 결정하는데 과거 본단 말이에요. 여기 결정하는데 과거를 본다고요. 과거를 보면서 약간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대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비판을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게 그거네 라고 하는 거죠. 약간 향상된 거니까 야 그게 그거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현상 유지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죠?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혼합 모형은 간단해요. 혼합 모형은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혼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지문에 최근에 하나 등장한 게 이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뭐다? 점증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합리 모형으로 접근을 하고 세부적, 구체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증 모형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약간 향상된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러스 돼 있잖아,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합 모형은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최종 모형 들어갑니다. 요것도 별표. 최종 모형도 출제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별표 치면 돼요. 자, 초합리성은 뭐냐? 합리성을 초라는 범위, 뛰어넘을 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합리성의 요소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직관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고요. 창의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합리성인 효율성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론적이고 최적화, 정책의 최적화에 의한 대안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운 게 최적화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최적화는 뭘 말하느냐? 정책의 최적화는 뭘 말하느냐?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책의 최적화란 정책의 비용을 줄어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최적화란 정책의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산출을, 이게 바로 뭐예요? 투입 비용. 이게 뭐예요? 산출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정책의 최적화라 한다. 이걸 최적화시켜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종 모형은 이 수량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적인 것들을 좀 지향하는데 이거는 질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일명 질적 모형이라고 해요. 최적 모형의 동의어가 질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퀄리티.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들어갑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 간단하게, 이거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게 쓰레기통이라고 가정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한 곳에 만나요. 우연히 만나요. 그랬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 하는데, 자, 첫 번째 몇 가지 흐름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네 가지 흐름인데 그 네 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쓰레기통 안에 우연히 만났을 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여기요. 드문 경우죠.
우연히 만난다는 것이니까 드문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흔한 경우다, 흔한 케이스에서 발생한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흔한 경우입니까? 드문 경우가 되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여러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혼란 상태거든요. 무정부니까. 정부가 조직이 됐지만 무정부 상태와 연관된 혼란 상태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적어요. 드물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도 키워드라서 써드렸는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 자체도 드문 경우예요. 많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드문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연한 시점,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이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네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선택 기회라고 하는 네 가지가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제도가 국기법이에요. 사례. 국기법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10월 달에 제정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공공부조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는데 그 전면 개정의 배경에는 IMF가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IMF가 터지고 나서 많은 경제활동 인구들, 생산 가능 인구라 할게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내몰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빈곤계층으로 몰락하는 그러한 것들이 훅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법안을 올린 건데요. 행정부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99년 10월에 통과되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의사결정 중에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생산 가능 인구 계층의 실업 문제 또는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됐어요. 해결책은 그 전에 생활보호제도 과제는 어려웠다. 생활보호제도는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이 사람들을 주로 타겟팅을 하는 공공부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연령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로서는 좀 빈약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해결책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도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참여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많은 참여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행정관료도 참여자가 되고 입법가도 참여자가 되겠죠.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 선택의 기회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때는 IMF 체제에서 김대중 정부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절호의 선택 기회가 된다. 절호라니까 좀 그렇지만 아주 최적의 시기다. 지금이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선택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과 선택 기회와 참여자 이 네 가지가 우연히 만나는 시점에서 한 가지라도 안 만나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정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국기법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쓰리통 모형 안 틀리시겠죠? 네,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 결정 모형 정리했고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장 실패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론. 시장 반대쪽에 뭐가 있다겠죠? 국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복지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케인즈. 시장이 실패됐어요. 정부가 간섭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자, 실증적 이유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복지국가는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복지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느냐?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시장의 실패 원인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보죠. 사회복지재와는 서비스는 공공재나 가치재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있네요. 사회복지는 공공재와 가치재 성격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공공재인데 왜 민간이? 가치재인데 왜 민간이? 그래서 공공재 가치재 성격은 경합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적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적재는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거예요. 사적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재는 공공재는 아시니까 가치재는 국가가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수십억 수백억 주고 사는 것도 주택이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이 가치재입니다. 가치재.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돈 주고 뭐 수술 받는데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적재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의료에 취약계층이 있어요. 의료 취약계층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중보건의 보건소입니다. 국공립의료원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가치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 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사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엄청 비쌉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이란 것도 있습니다. 교육이 가치재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주거,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다 가치의 성격들이 있는 재화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제공할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요. 만약에 공공재를 시장이 제공을 하잖아요. 만약에 공공재를 시장이 제공하면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다. 이런 논리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시장이 제공하게 된다면 if 그랬을 때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해서 시장은 실패하게 된다. 요 정도만. 자, 두 번째 외부 효과 들어갑니다. 자, 외부 효과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외부 효과, 이웃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복지는 비영리성을 추구해요. 기본적으로 윌렌 스킬러버가 말했듯이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럼 대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 효과의 개념이거든요. 손해와 연관성 있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고 혜택과 연관성 있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긍정적 외부 효과, 즉 이웃 효과가 크다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사회복지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강하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 요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큰 것은 바로 국가의 개입 요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서울시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요겁니다. 요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 원인이거든요.